안녕하세요. 2학년 1반 학생 여러분. 자, 나침반 선생님의 거꾸로 교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와 수취체제 정비,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수취체제 개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요. 우선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 토지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토지제도는요, 고려 말 공양왕 때 급진파 4대부에 의해서 급진파 4대부에 의해서 시행된 과전법입니다. 자, 과전법은요, 경기 지방의 토지를 대상으로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토지를 지급했다는 개념은 수조권을 지급한 개념이다라는 거 아시죠? 즉,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했지만 관리가 죽으면 그 부인에게 수신전의 명목으로 토지가 지급되었고, 또 그 부인마저 죽으면 자식들에게 힐량전의 명목으로 토지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습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조 때에는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직전법이라는 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즉,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수조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 현직 관리들이 수조권을 남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종 때에는 관수 광급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해의 수확량을 조사를 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둔 조세를 관리에게 지급하는 형태죠. 즉, 관청이 거두어서 관청이 지급하는 제도로 바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16세기 중엽 명종 때가 되면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직전법이 폐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곡식과 옷값만 주는 이른바 월급이죠, 녹봉만 지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취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조선시대 백성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에는요, 토지세인 전세, 그 다음에 가호를 단위로 토산물을 징수하는 공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수하는 역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전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보통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토지가 비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틀려지게 되고, 또한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틀려지게 되다 보니 보다 합리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세종대왕 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실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연분 9등법은요, 바로 풍흉에 따라서 가장 흉년일 때에는 4두만 거두고 가장 풍년일 때는 20두로 거두어서 합리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세기에는 이제 지주가 부담해야 할 전세를 소작인에게 강요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양난 이후에는 이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 영정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영정법이라 하면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흉에 상관없이 이 전세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1결당 4두 또는 6두로 이제 풍흉과 상관없이 정액화를 시켜서 징수하는 이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당연히 이제 농민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 감소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납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 공납은 가호 단위로 토산물을 징수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토지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가구당 부과하다 보니, 즉,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16세기에는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냐면, 이 공납을 거두는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농민 대신 납부를 하고 높은 수수료를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부담은 너무나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동법이라 하면요, 원래 가호를 단위로 해서 토산물을 직접 징수하던 것을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폐로 징수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는 세액은요, 토지 1개를 기준으로 해서 12두를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토지가 많은 지주들은 당연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죠. 즉 공납 자체가 하나의 전세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대동법이었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한편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농민들에게 직접 거두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쌀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돈으로만 거두다 보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인은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공가라는 것을 받은 다음에 전국의 장시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필요하는 물건을 공급해주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규모로 이제 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우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역입니다. 자, 역은요, 요역과 군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군역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16세기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군대 가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남을 대신 세운다거나 아니면 아예 포를 내고, 국가에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이런 반군 수포제가 성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관군이 거의 뭐 오합지졸이었죠.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7세기 이후에는 자, 무엇이 실시가 되냐면 균역법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균역법은요, 잠시만요. 자, 균역법은요, 영조 때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앞서 공부를 했죠? 영조 때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이 실시됐다고 했습니다. 자, 균역법 체제에서 농민들은 이제 군포만 납부했었거든요. 원래 정해진 것은 1년에 2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조는요, 이런 1년에 군포를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절반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국가에서 필요한 군포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부족해지겠죠? 이 부족한 이 군포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는 결작을 징수를 했습니다. 1결당 2두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부유층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그러니까 관직이죠. 무관직을 준 다음에 1년에 군포를 한 필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염세와 선박세, 이거는 이제 어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이죠. 이런 어염세나 선박세는 원래 왕실의 경비로 사용하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실 경비를 쓰던 이것을 이제 국가 재정으로 이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군포를 보충을 하도록 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조선의 토지제도와 수치체제 정비 또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요, 영정법이라든가 대동법이라든가 균역법의 실시를 통해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지만, 그러나 신분제도라든가 토지제도의 모순 때문에 결국 이러한 법들은 크게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주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잘 하셨고요. 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